80년대 후반 부모님이 겪은 공포의 캠핑. 부모님께서 20대 중반이셨던 80년대 후반 여름 캠핑을 떠난 곳은 캘리포니아의 한적한 지역 쿨쿠이라는 마을 근처였다.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밤이었다. 아버지는 트럭에서 짐을 내리고 있었고 어머니는 근처 통나무에 앉아 잠시 쉬고 있었다. 그런데 어머니는 갑자기 주위에서 누군가 걸어 다니는 소리를 들었다. 순간 소름이 돋았고 조용히 아버지에게 다가가 누가 주변에 있는 것 같아. 라고 속삭였다. 부모님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 서둘러 그곳을 떠났다. 트럭의 헤드라이트를 끄는 채 약 5km가량을 달려 한적한 장소에 다시 캠핑을 찾았다. 이후 술을 마시며 라디오로 복싱 경기를 듣던 부모님은 긴장이 풀렸고 결국 피곤함에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진짜 공포는 그때부터 시작이었다. 어머니는 깊이 잠들지 못하고 반쯤 깨어있는 상태였다. 그때 텐트 밖에서 뚜벅뚜벅 누군가 걷는 소리가 들려왔다. 순간적으로 정신이 번쩍 든 어머니는 아버지를 깨우려 했지만 술이 과했던 아버지는 전혀 일어날 기미가 없었다. 그리고 그 순간 텐트 밖에서 낮고 섬뜩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 있다. 널 죽여버릴 거야. 남자는 텐트 천을 날카로운 금속으로 긁으며 천천히 걸어 다녔다. 그 끔찍한 소리가 정적을 가르며 이어졌다. 어머니는 극도의 공포에 몸이 얼어붙었고 말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러다 겨우 정신을 차린 어머니는 필사적으로 소리를 질렀다. 짐! 엽총 꺼내서 저 자식 당장 쏴버려! 물론 부모님은 엽총 같은 건 없었다. 하지만 이 말이 통했던 걸까? 갑자기 바깥에서 탁탁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 남자가 도망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제야 아버지가 잠에서 깨어나 급히 텐트에서 뛰쳐나갔지만 이미 남자는 사라지고 없었다. 그때 부모님은 한시라도 빨리 그곳을 떠나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그러나 트럭으로 달려갔을 때 끔찍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타이어가 모두 칼로 찢겨 있었다. 이제 부모님은 아무런 탈출 수단도 없이 어둠 속에서 미치광이 살인마와 함께 갇혀있는 신세가 되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절망 속에서도 어떻게든 타이어를 부풀려 보려고 래프팅용 펌프까지 사용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공포는 점점 더 커져갔다. 그렇게 1시간이 흘렀을까? 멀리서 차 한 대의 헤드라이트가 보였고 그곳에서 내린 것은 다행히도 숲을 순찰 중이던 레인저였다. 부모님은 상황을 설명했고 레인저는 부모님을 도와 가까운 마을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 과정에서 레인저는 충격적인 말을 건넸다. 사실 최근 이 근방에서 연쇄살인이 발생해서 수상한 인물을 수색 중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소름이 돋았다. 만약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그날 밤의 희생자는 바로 부모님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후에 나는 이 사건과 관련된 살인 사건을 찾아보려 했지만 별다른 정보를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날 밤 부모님은 정말 간발의 차이로 목숨을 건졌다는 사실이다. 어느 날 나는 동네에서 아이 둘을 돌봐주는 알바를 하게 되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4시간만 버티면 6만 원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 그날도 평소처럼 아이들과 놀아주다가 갑자기 남자아이가 거실 소파에서 다리를 부여잡고 쓰러졌다. 발목이야! 소리를 지르면서 일부러 과장되게 소파에 털썩 쓰러지는 모습이 딱 봐도 연기 같았다. 나는 속으로 연기 진짜 못한 애라고 생각하면서 그가 어떻게 다쳤다는 건지 물어봤다. 그런데 계속 일어서려고 했는데 너무 아팠어. 모르겠어. 진짜야. 라며 같은 말만 반복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순간 아이의 눈이 내 어깨 뒤로 쓱 움직였다. 직감적으로 뒤를 돌아보자 그곳에는 여동생이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남자아이는 기적처럼 벌떡 일어나더니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행동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이상한 애들이네 정도로만 생각했다. 그냥 관심받고 싶거나 부모님의 관심이 부족한 애들인가 보다 싶었다. 어쨌든 나는 부엌으로 가서 샌드위치를 준비했고 다 같이 식탁에 앉았다. 나는 아이들에게 음료수를 가져다 주었고 그들이 샌드위치를 먹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이들은 한 입도 먹지 않았다. 왜 안 먹어? 그러자 두 아이가 동시에 웃으며 대답했다. 누나가 먼저 한 입 먹어야지. 먹어야지.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상했다. 왠지 모르게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 그때 뭔가에 홀린 듯 나는 샌드위치의 윗부분을 들춰보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깨진 유리가 반짝였다. 쓰레기통에 버렸던 깨진 유리 조각들이 내 샌드위치 안에 들어있었다. 숨이 턱 막히고 손이 떨렸다. 그런 나를 보면서 두 아이는 입꼬리를 올리고 낮고 기괴한 목소리로 웃기 시작했다. 키키키키키. 어린애들이 낼 수 없는
너무 낮고 섬뜩한 웃음소리였다.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 울면서 상황을 설명했고 다행히 언니가 바로 달려와 나와 함께 있어 주었다. 부모님이 돌아오고 나서야 우리는 집을 나섰고 그때까지도 소름이 가시지 않았다. 나는 다시는 그 집에서 베이비시터를 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해서 죄책감도 없이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을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을 때 나는 그 집에 들어갔어. 레디 지하실로 내려가. 조니는 메디에게 지하실로 내려가라고 말했어. 나와 다른 2명은 집의 첫 번째 층을 수색했어. 전기가 아직 들어오지 않아 우리는 모두 핸드폰을 손전등 삼아 사용했어. 알렉스는 주방을 확인했고 아미르는 작은 침실과 욕실을 살폈어. 나는 집 끝에 있는 안방을 확인했어. 그곳은 비어있는 듯 보였지만 나는 옷장 문을 열어보는 것이 무서웠다. 손을 옷장 슬라이딩 문으로 가까이 뻗었을 때 그때 메디와 조니가 지하실에서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어. 동시에 내 앞에 있던 옷장 문이 힘차게 열리며 누군가가 나와서 나를 낚아채웠어. 바로 그때 2 친구가 달려와서 그 사람을 내게서 떼어내며 그가 집 밖으로 도망갔어. 우리는 지하실로 달려갔지만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광경을 맞닥뜨렸어.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그곳에서 끔찍한 시체 2구가 발견됐어. 깨끗한 시체는 아니었어. 아니, 시체는 일부가 없는 상태였고 피는 바닥에 튀어 있었다. 그 장면은 내가 경험한 것 중 가장 끔찍한 광경이었어. 우리는 그 집을 최대한 빨리 벗어나려 했고 그 사람을 추적했지만 잡는 건 불가능했어. 그 집은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아무리 뛰어도 찾을 수 없었어. 그 후 경찰들이 사건을 조사하러 왔다. 현장에는 경찰선이 쳐지고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지문을 채취하는 등 큰 소동이 일어났다. 희생자들은 인도 출신의 바버숍 직원들이었고 살해 원인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어. 나는 이 사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조니에게 물어보라고 하지만 그 사람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알고 싶지는 않았어. 집에 돌아왔을 때 우리는 약 일주일간 서로 말하지 않았어. 그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고 한동안 마음의 상처로 남았다. 이제는 그저 사람들에게 무서운 경험담을 말할 수 있는 정도이다.